160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기계에 끼어 숨졌지만 죽음의 외주화를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국민을 위한 일꾼으로 선택된 이들은 국가로부터 생명을 지키고 싶다고 절규했습니다. 반창고 자국으로 가득한 모든 의료진들이 연대하여 덕분에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리한 양방향 소통 유튜브 라이브 뉴스 프리데스크의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정 기자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소리를 안 줄여놨네요. 예. 주말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약간 월요병이 좀 없었어요. 주말에 내내 집에 있으니까 왠지 출근하면서 아 이제 나갈 수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이랄까요? 네, 가끔 회사 나오는 게 약간 탈출한 느낌이 들 정도로 주말에 저도 집에만 콕 박혀가지고 네. 그냥 배달음 시켜 먹고 그랬는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답답한 주말이 되셨을 텐데 참 응원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힘드신데 저희 프리데스크 보시면서 조금 위안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500분 넘는 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이동성님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송정환님도 오셨고요. 네. 오태균님, 네. 김재환님, 까만님, 김탈령님. 오늘 약간 새로운 닉네임들이 많이 등장하신 것 같아요. 이사나님이 오늘부터 또 2주간 재택근무 연장하기로 했어요 하셨습니다. 네. 검찰 언론개혁 안녕하세요. 베트남에서 매일 시청하고 있어요 하셨네요. 아이고. 네, 반갑습니다. 예. 서글서글님은 집콕도 오래 하면 우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게 건강도 잘 심신을 잘 챙기셔야 합니다. 예전에는 집이 최고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요즘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시대가. 우진이짱님이 깜짝이야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조심하도록 아니 하겠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예. 뭐 성지영님 완전 미인이라고 잔판TV님께서 성지영 기자 팬분들이 몰려오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 많은 분들 들어오고 계신데요. 네. 계속해서 들어와 주시고요. 저희는 첫 코너부터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주 월요일 찾아오는 코너입니다. 정치 현안 챙겨보는 아재 정치. 아재 중에 가장 아재답지 않은 황혜진 선임 기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주말 잘 보내셨어요? 주말 그냥 마스크 쓰고 동네를 좀 걸었죠. 너무 집에서 답답해서. 네. 마스크 쓰고 그런 술 분들 찼습니다.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마스크 쓰는 장점이 있다고 아까 들었는데 어떤 장점이죠? 제가 보니까요 외모가 다 비슷해가지고 전 국민 외모 평준화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눈이 예쁘신 분들은 좀 그중에 좀 이렇게 빼어나게 보이시는데 예. 저는 안경 쓰고 있으니까 다 커버가 돼서 외모가 가려져서 상당히 좋습니다. 이 점도 있네요, 마스크가 어느 정도. 제가 아는 분은 립스틱을 팔아본 지 언젠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여성분들이 이제 마스크 그래서 쓰니까 아이섀도우나 눈화장 도구는 많이 팔리잖아요. 예, 좀 그런데 약간 립스틱은 상대적으로 그 옛날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중동 여성들이 이렇게 얼굴 가리는 거, 차 돌리는 거 쓰니까 눈화장이 엄청 발달했다고. 네. 중동에서 배워야 돼요. 네, 오늘 우선 토요일 날 신임 대표로 당선된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드디어 자가격리에서 해제됐어요. 네, 해방됐습니다. 사실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상징적인 정치 풍경으로 남을 것 같거든요. 오늘 자택에서 출근하자마자 발언 저희가 준비했으니까요. 먼저 함께 보시죠. 14일에 자가격리를 마치고 지금 나왔습니다. 격리의 짐은 벗었지만 국난의 짐이 저를 기다립니다. 마치 야전 병원에 머물다 전장에 나선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고통이 얼마나 크실지 아프도록 잘 압니다. 함께 견뎌내십시다. 우리는 이 코로나 전쟁을 반드시 승리하고 민생과 경제도 빨리 회복시킬 것입니다. 네. 네. 자가격리를 마치고 출근을 한 이낙연 당대표의 모습 보셨습니다. 출근하자마자 이제 당 인선부터 시작을 했어요. 신임 사무총장부터 다 정해졌죠? 사무총장이 박강원 의원, 삼선 의원이죠. 네. 저희 MBC 출신 선배 기자 출신이기도 하고요. 네. 정책위 의장의 한정혜 의원인데 노동운동하던 부산 출신 여성 의원이고요. 지금 위원장이죠. 국회 상임위원장인데 박광원 의원하고 두 분은 사임할 겁니다. 그래서 네. 당직을 맡았기 때문에 또 그 이전에 최인호 의원을 부산 출신 핵심 친문 친노죠. 오랫동안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정치를 오래 해온 당 캠프의 선거 캠프의 대변인이었는데 박광원 사무총장도 선거 캠프에서 계속 리더 역할을 했고요.
그다음에 오늘 가장 깜짝 발탁이 네, 깜짝 카드가 24살 야. 현재 고려대 3학년 휴학 중인 박성민 네. 지금 당 청년 대변인을 최고위원에 발탁을 했고요. 그다음에 다른 최고위원들도 있는데요. 박홍배 한국노총 금융노조 위원장 출신 네. 이분도 노동운동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쌓고 부산 출신이라고 영남 네. 출신이에요. 그래서 보면 영남 출신 최인호 대변인, 수석 대변인, 그다음에 한정혜 정책위 의장, 박홍배 한국노총 금융위원장 출신 그 최고위원 네. 그리고요. 이 박성민 그 최고위원은 굉장히 진짜 유례가 없는 네, 파격적이죠. 네. 파격적이죠. 뭐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파격적인 수준이죠. 24살에 정치를 한 경력은 그래도 몇 년 됐더라고요. 그래서 민주당 대학생으로서 민주당 활동을 많이 하다가 오디션으로 청년 대변인으로 총선 전에 뽑힌 분인데 네. 아마 이제 그 이낙연 대표가 젠더 문제, 청년 문제에 대해서 역할을 해달라고 최고위원회는 당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잖아요. 평소에 네. 그 당 지도부죠. 그러니까 굉장히 센 기구죠. 센 그 직인데 권한도 크고 그래서 그런 의미로 발탁을 한 것 같은데 아마도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 성추행 의혹 같은 그런 사건들에 대한 여성들의 그 민심 위반, 당의 청년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이런 걸 의식한 인상 같아요. 보통 이제 청년 위원들을 뭐 대변인으로 쓰고 사실 좀 도구로 좀 쓰고 네. 좀 얼굴마담 역할만 시키고 만다, 꽃 들고 왔다 갔다 하게 시킨다 이런 비판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선거 때만 청년들을 뭐 이렇게 약간 소모품으로 이용하고 청년 담론을 소모적으로 이용하고 말았다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그래서 뭐 그런 비판을 의식해서 지금 그 여야 정당 전부 다 이제 청년들에 대한 목소리 그다음에 청년들을 좀 비례대표로 발탁도 하고 이번에 공천도 많이 했죠. 그쵸, 그래서 뭐 네. 청년들 지역구에도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구에 보내고 특히 정의당 같은 경우도 여성 청년들을 2명이 지금 국회의원이 됐고 뭐 이런 건데 사실 그렇죠. 그 지역구에서 그 청년들이 국회의원 되기가 굉장히 당에서 밀어주지 않으면 쉽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아주 당선되기 좋은 지역구라서 당이 서포트 돈도 없고 인지도도 떨어지고 정치 경험도 없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그런 그 당에서의 그런 그 의도적으로 그런 걸 좀 이렇게 해줄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청년들이 인구 비례에 비해서 인원수에 비해서 국회에 너무 의석이 적잖아요. 국회라는 거는 뭐 사회에서 성공한 뭐 50대 남자들만 들어가는 데가 아니죠. 전 국민, 전 계층, 그다음에 뭐 장애인, 비장애인 예를 들어서 뭐 청년, 여성, 노년층 골고루 대표할 사람들을 보내는 게 국회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바람직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예. 이낙연 대표가 사실 앞으로 한 6, 7개월 뒤면 대선 주자로서 나서게 되고 네. 그러다 보면 뭐 아까 물러나야 되는데 사실은 그 뭐 지금 당장 시급한 과제가 아까 뭐 발언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코로나 2차 확산 위기 극복 그리고 또 뭐 재난지원금 문제가 네, 사실 현실적으로 실패잖아요. 재난지원금 문제 같고요. 네. 이낙연 대표가 나설 때부터 왜 당신이 나서냐 다른 하고 싶은 사람 많을 때 그럴 때 제가 이 정부에서 책임 있는 자리를 한 사람으로서 이 코로나 위기에 책임 있게 당을 이끌어야겠다는 그 생각도 있었고 그런 네. 요구를 많이 받았다. 그래서 제가 그때 뭐 가장 센 사람이 해라, 찐이 해라 뭐 이런 농담처럼 말씀드렸는데 네. 그 얘기의 연장선상이죠.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코로나 위기 극복. 그 다음에 일단 그 코로나 위기로 가장 많은 타격을 받는 뭐 자영업자, 노동자, 저소득층, 중간소득 이하의 계층들을 일단 빨리 긴급하게 지원하는 문제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얘기하면서 오늘도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 안에 늦지 않게 주 초반에 당정청회를 열어서 재난지원금, 2차 재난지원금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건데 뭐 이낙연 대표는 다 아시다시피 이번에는 좀 50% 정도의 그 고통을 더 많이 받은 소득이 적은 분들 네, 더 좀 취약계층한테 네. 맞춤형으로 더 빨리 더 두텁게 더 많이 주겠다 뭐 이런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은 것 같고요. 아마 그런 의미에서는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도 비슷한 생각이고 특히 홍남기 부총리도 비슷한 생각이고 그런데 아마 그쪽 방향으로 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이낙연 대표가 원래 이제 민주당에서 가장 대권 주자로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이재명 경기지사와 양강 구도를 그렇죠. 갖게 됐는데요. 이 당 대표를 얼마나 잘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대권 영향력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도 가늠이 될 것 같아요. 이낙연 대표는 큰 기회를 잡았고 또 큰 시험대에 올랐죠. 그래서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이낙연 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마무리, 그다음에 차기 정권 재창출. 뭐 차기 정권 재창출에 지금 맨 선두주자가 본인이지만 아직은 뭐 세월이 많이 남았지만 이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하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의 남은 과제들을 잘 완수하고 그리고 지금 이 정권에서 못할 과제들은 다음 정권으로 넘기는 정리 작업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를 잘 하면서 정부의 지지를 높여가면서 자기가 대선 후보가 돼서 대통령 선거 이기는 것 이게 목표겠죠. 네. 이 6개월이 정말 중요하죠. 큰 코로나19 위기가 계속되고 있고 민생이 굉장히 힘들고 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발 빠르게 능력 있게 정말 실력을 잘 보여줘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능력, 실력 그리고 야당의 그런 요구도 잘 수용하면서 협치를 해가면서 되도록 국회에서 큰 소리가 안 나게 이끌고 가는 그 실력이죠. 그 실력을 가장 잘 보여주면 뭐 지지율도 다시 올라갈 것이고 다시 뭐 대권 주자의 길이 열리고 또 뭐 정권 재선출의 길이 열리겠죠. 그래서 민주당에도 문재인 정권에도 그리고 이낙연 대표 자신에게도 운명이 걸린 6개월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사실 그동안 이낙연 대표가 뭐 주요 현안에 있어서 네. 이렇게 명확한 메시지를 내놓지 않는다 이런 비판이 좀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번에 메시지 실장을 신설했더라고요. 네, 박내용 전 경향신문 편집 국장인데요. 뭐 저도 개인적으로 정치부 기자를 같이 해보고 저보다 조금 연배가 위 선배인데 정치부 기자를 오래 했죠. 그러면서 그 아마 이제 취재원과 취재 기자로서 정치부 기자로서 이낙연 대표도 뭐 사실은 언론계 출신이라 네. 정치부 기자를 오래 한 분이고 그래서 교분이 있었고요. 특히 이제 그 박내용 그 메시지 실장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컬럼 논평도 많이 썼죠. 논설도 많이 쓰고요. 너무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다. 또 강성 지지자들 말만 듣는다. 이런 비판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원래 메시지 실장이 대변인실의 그 하위 기구였는데 이렇게 따로 해가지고 굉장히 뭐 경향신문에서 거의 뭐 사장 반열로 거론되던 굉장히 그 뭐랄까 좀 거물 언론인을 영입한 것은 앞으로 메시지 관리를 더 하겠다 그런 걸로 종합적으로 그런 걸로 보입니다. 좀 더 이제 좀 달라진 모습. 네, 저게 대선 캠프에 보통 메시지 실장 같은 게 있는데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전임 그 이해찬 전 대표는 사실 당 장악력도 굉장히 강했고 뭐 이런 말씀드리기 뭐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약간 고집스러운 모습도 보였거든요. 네. 고집이 많이 세죠. 예. 이낙연 대표는 제 리더십 생각입니다. 핵심. 네. 근데 어떻게 볼까요?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에 사실 의원들 사이에 무서워 이런 얘기도 네, 있었어요. 그렇죠. 이해찬 대표 네. 무섭다고 그러는데 이제 굉장히 카리스마 있고 장악력이 있죠. 강하고 그리고 반대 의견이 이렇게 뭐 토론을 한 다음에 반대 의견이 계속 나면 단호하게 쳐버리고 뭐 이런 다 쳐내고. 좀 무서워요. 네네. 무섭고 기자들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이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민청학연 사건 때부터 오랜 그 학생운동 때부터 그 뭐 한국민주화운동의 산 증인 같은 분이니까 네. 권위가 있죠. 카리스마도 있고 네. 그래서 특히 이제 그게 노무현 정권 때 이른바 그 탄핵 이후에 당선된 초소년 108명이 중구난방으로 막 얘기를 하면서 당이 휘청휘청한 경험이 있으니까 그 반면교사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그런 얘기를 했는데 본인은 또 500회 이상 회의를 하면서 자기가 먼저 얘기한 적도 없고 결론 낸 적이 없고 민주적으로 다 결정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풍기는 인상도 그렇고 그 커리어도 그렇고 분위기가. 카리스마가 있어요. 분위기가 네네. 네. 좀 무서운 의원들이 무섭다고 얘기도 하는 이낙연 대표는요 굉장히 좀 부드럽고 실용적인 분이죠. 남의 말을 많이 듣고 스타일도 그런데 그 대신 이낙연 대표한테도 무서운 면이 있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굉장히 완벽주의자거든요. 그래서 밑에서 모시기 어렵고 참 일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도 하고 공무원들이 되게 힘들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낙연 대표한테 그게 단점 아니냐고 기자들이 여러 번 물으면 공무원들이 피곤하고 힘들면 국민이 편하다. 그리고 실수가 있으면 그게 얼마나 큰 국민의 피와 예산 낭비로 돌아가느냐. 그래서 자기는 그거를 꼼꼼하고 완벽하게 해야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기자 시절부터 굉장히 완벽주의자라 상당히 어려운 선배였다. 뭐 이런 얘기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낙연 대표는 김대중 대통령이 굉장히 기자 때부터 그 정치적 분석력, 그 다음에 아주 글을 잘 쓰고 그러니까 점잖고 그래서 굉장히 탐을 낸 인재였죠. 그래서 결국은 여러 번 건의하다가 이제 국회의원으로 영입했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늘 한 말씀이 있죠. 옛날에 정치인의 그 덕목으로 서상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을 얘기하는데 그런 거를 굉장히 잘 배운 분이에요. 그래서 실용주의자고 현장을 중시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완벽주의도 있고 그런 건데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일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분이니까 굉장히 완벽하게 일을 해야지 그 성이 차는 분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총리 경험도 있고 지사 경험도 있고 국회의원 경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뭐랄까 일 중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유력 대권주자 같은 경우는 현재 대통령과의 관계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사실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과의 케미라고 할까요? 그 관계는 어떨까요?
뭐 지금 총리 하면서 굉장히 그 잘 지냈죠. 그리고 네. 또 정권에 굉장히 그 도움이 된 총리였고, 굉장히 뭐랄까 총리로서는 굉장히 이렇게 내각 관리를 잘한 총리였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으로서 굉장히 믿고 맡기기에 편한 총리였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 문 대통령이 그 민주당 내에서 여러 가지 특히 호남 쪽 여론이 나빠져서 어려울 때 굉장히 이낙연 전남지사가 도움을 많이 줬다는 얘기도 많고 그래서 신뢰가 있죠. 그래서 보통 그 대통령과 현직 대권 주자 정권 말기에 관계가 나쁘면 굉장히 소음이 나죠. 김영삼, 이해창, 그다음에 노무현, 정동영 이런 쪽도 사이가 안 좋았죠. 그런데 자기 정치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일단 현직 대통령 정권 말기에 여러 가지 실수가 나오고 특히 측근 비리 같은 게 터지면 대선 주자는 탈당을 요구하거나 네. 그 아니면 이렇게 현직 대통령을 공격해서 이제 지지율을 높이려고 하는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낙연, 문재인 대통령 사이에는 그런 일은 없을 거고요. 특히 둘이 원만한 사이인데다가 어쨌든 문재인 정권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돼야지 이낙연 대표에게도 대권의 길이 열린다는 거는 뭐 다 공감하고 문 대통령이나 이낙연 대표도 공감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아마 원만하게 굉장히 좀 협조는 잘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관계도 궁금한데 경쟁자이자 또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협조해야 되는 그런 그렇죠. 관계가 스타일이 굉장히 다르죠. 네. 이재명 지사의 저돌적이면 어떤 면에서 뭐 포퓰리스트라는 뭐 비판도 가끔 받기도 하지만 어쨌든 저돌적이고 굉장히 속도감이 있죠. 그리고 돌파력도 있고 그런 면에 비해서는 이낙연 대표는 굉장히 신중하고 관리 능력도 있고 뭐 그런 면이 있고 스타일도 다르고 지역 기반도 다른데 어쨌든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민주당 내 지분이 있어요. 분명히 네. 세력이 있고 그래서 이재명 지사도 나름 이낙연 대표를 높이 평가하죠. 그래서 이낙연 대표가 아마 그 지금 당대표직을 수행하고 대선 가도를 가는 과정에서 경쟁도 하겠지만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되든 간에 이재명 지사의 지지자, 그다음에 이재명 지사의 지지를 끌고 같이 협조해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좀 달라질 것 같긴 해요. 사실 이재명 지사는 이때까지 좀 굉장히 강했으면 그렇죠. 요즘에 좀 부드러운 모습을 보여주는데 안정감을 좀 보여주고 싶어 하죠.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좀 이때까지 그 모습과는 좀 더 강단 있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할 것 같고 이재명 지사의 강점이자 매력이 그거죠. 거침없고 돌파하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조금 비판이 있어도 뚫고 나가고 네. 그런 뭐 인생을 그렇게 산 분이니까 살아온 스타일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낙연 대표한테 잠깐 축하 인사랑 네. 당부의 말을 전했었는데 네. 그 발언 잠깐만 준비했는데 좀 함께 보시죠. 난 개원국회부터 시작을 해서 여야 간의 대치가 사실은 국민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다가 보여줬습니다. 이번 새로 된 집행부는 이번 정기국회를 맞이해서 여야 간의 소위 협력이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국민이 정치권에 대한 안심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소위 정치를 갖다가 해주시길 갖다 바랍니다. 내일 이 두 사람이 만나요. 네네. 네. 처음으로 이제 만날 텐데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옛날에 민정당 전두환 정권 때 국회의원이었잖아요. 그때 이낙연 대표가 동아일보 기자로 정치부 기자로 출입하면서 취재 기자 취재원과. 그때 만났대요. 그때부터 신뢰가 있는데 이낙연 대표가 자기가 그 당시 전두환 정부가 금융실명제 하려다가 그만 안 하겠다고 포기하려는 그런 기사가 있었는데 네. 그 특종보도했는데 그때 가르쳐준 게 김종인 의원이었다. 그래서 신뢰관계도 있고 이제 뭐 김종인 의원이 보니까 이낙연 기자가 마음에 들었던 말이죠. 예. 중요한 얘기를 쭉 해줘가지고 그 이후부터 쭉 인간적인 신뢰도 있고 그렇답니다. 그래서 네. 김종인 위원장과 아마도 인간적인 신뢰관계가 있으니까 뭐 물론 당도 다르고 지향하는 바도 다르고 서로 적이죠 정치적으로는. 네네. 서로 정권을 놓고 다투는 사이이기도 하지만 또 정치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신뢰관계가 있으면 오해에서 생기는 충돌이나 불필요한 마찰 같은 걸 좀 줄일 수도 있고요. 어떤 면에서 좀 더 이렇게 협치나 이런 그런 거에 좀 이렇게 합을 좀 맞춰볼 여지가 있겠죠, 공합을. 네. 정치를 꿈으로 가지신 분들은 평소에 인간관계 좀 잘해야 나가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좋더라고요. 보시는 분들도 생각하고 계시고. 예. 정치, 근데 저는 옆에서 지켜봤지만요, 굉장히 힘든 직업입니다. 예. 네. 사람을 만나서 그리고 특히 뭔가 이렇게 막 억울한 사정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서 그 얘기를 듣는 게 굉장히 힘든 직업이에요. 맞습니다. 그걸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지역구 정치인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네. 자, 뭐 끝난 얘기지만 당대표 경선 얘기도 살짝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김부겸 전 장관이 2등을 했는데 득표율이 30%가 안 나왔어요. 그렇죠. 굉장히 고심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박주민 의원이 안 나왔으면 30%, 40% 사이 좀 받았을 텐데 네. 박주민 의원이 나와가지고 17점 몇 %, 그다음에 뭐 김부겸 전 장관도 21점 몇 %인데 30% 정도 얻었어야지 사실은 좀 체면도 살고 자존감도 좀 자존심도 살리고 영남 대표 주자로 이렇게 위신이 쓸 텐데 좀 그 모자란 득표율이에요. 득표율인데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나와서 뭐 3등 할 거 각오하고 나왔는데 상당히 선전한 거죠. 그래서 선전이죠. 정치적 체급도 굉장히 올라가서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젊은 재선 의원이지만 당내에서 굉장히 그 뭐 제가 나쁜 얘기를 드린 게 아니라 정치인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권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권력 의지가 없는 사람은 정치하면 안 돼요, 사실. 네. 너무 힘들어요. 그게 네. 나쁜 건 아니거든요. 네, 네. 그 권력 의지를 선하게 작동을 해서 그럼요. 네. 그 자기 꿈과 이제 하고 싶은 정책을 구현하는 건데 박주민 의원은 그런 권력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평을 많이 받아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도 놀라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해서 아마 서울시장 경선에 뛰어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많은데 그렇죠. 그런 얘기가 좀 예.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김부겸 의원 이번에는 뭐 약간 좀 아쉬운 그런 득표이지만 그 여전히 영남 대표성 그리고 네. 대구라는 민주당으로서 굉장히 어려운 지역 가서 고생을 한 그런 영남 대표성도 있고 민주당이 전국 정당으로서의 그런 확장성을 유지하고 또 대선에서 또 승리하기 위해서는 김부겸 의원의 그 존재 역할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네, 네. 아마도 뭐 중요한 역할이 지어지겠죠. 그래서 뭐 앞으로 역할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본인으로서는 이번에 30% 정도 표를 못 얻은 게 상당히 아쉽고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겠죠. 예. 네, 마지막으로 하나 그 미래통합당 네. 당면 얘기 안 할 수 없죠. 오늘 바뀌었어요. 오늘 예. 새로운 당면을 발표했는데 좀 특이하죠. 국민의힘이에요. 국민의힘. 네. 그래서 그 뒤에 당이 안 붙나요? 네, 당이 안 붙어있나 뭐 자유당, 다 민주당, 붙여서. 띄어쓰기 안 신한국당, 하고. 통합당 뭐 이런 그렇죠. 당 보수정당에 다 당 이름이 있었죠. 근데 네. 저 비슷한 당이 시대전환 뭐 이런 당이 하나 그렇죠. 있죠 지금. 네네. 저 시대전환 기본소득 주장하는 당. 근데 국민의힘에서 일단 국민이란 이름을 가장 많이 선호한다고 이렇게 조사가 나왔대요. 네네. 그래서 네. 국민의 당이 있는데 국민의힘은 뭐 합당하려고 그러나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저 이름을 지금 한 홍보 책임자가 지금 김수민 전 의원인데 예. 안철수 당대표 당시에 국민의당 출신이고 그래서 뭔가 지금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네, 반발이 좀 있는 반발이 좀 것 있고 같더라고요. 너무 좀 이상하다. 그리고 이게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거 12년 전에 자기들이 하던 시민단체 이름이다. 국민의힘이라는 당도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네, 친노 뭐라고- 세력들이 만든 그 시민단체가 국민의힘이라고 있었대요. 정청래 의원이 주도하던.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약간 비판도 그랬는데 저희가 보통 통상적으로 좀 줄여서 부르는데 좀 야칭이 없습니다. 그냥 국민의힘. 야칭하기가 좀 쉽지 근데 오늘 않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뭐 당내 이런 얘기 의원총회에서 얘기가 나오고 그러다가 그냥 저걸로 결정을 해서 이제 뭐 이렇게 절차를 거쳐서 이제 정한다는데 근데 영문이 좀 피플스 파워죠. 피플스 파워라. 듣기엔 좋은데요. 네, 예. 근데 이제 피플이란 게 주로 느낌이, 네. 약간 운동권, 네, 네. 시위, 네. 그다음에 민중혁명 이런 의미가 있어갖고 옛날에 뭐 피플스 파워로 필리핀 마르코스 정권 타도하고 뭐 이런 얘기라. 근데 이런 건 있죠. 저걸 네이셔널 파티 이렇게 쓰면 네이션이라는 게 영어권에서는 그게 약간 국수주의, 네. 뭐 민족주의 편협한, 뭐 나치 이런 걸 별로 연상시켜서 좋은 느낌이 아니더라고요. 네, 좋은 느낌, 굉장히 극우랑 연관된 이미지라 네이셔널은 못 쓰고 그래서 피플스 파티로 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피플스 파워 어쨌든 저 당명으로 간답니다. 국민의힘. 어쨌든 확정이 됐고요. 네. 국민의힘을 보여줄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으로 뭐 국민의 힘을 얻어서 뭐 정권을 교체하겠다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황혜진 감사합니다. 선생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큐시트 산책 노재필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 잘 보내셨죠? 아, 네. 집에서 편히 잘 보냈습니다. 오늘도 이번 주도 등산 갔어요? 저는 사회적 거리두기 한다고 오후 한 3시쯤에 등산을 했거든요. 3시에요? 북한산을 갔는데 네. 정말 사람은 거의 못 만났어요, 산에서. 근데 토요일하고 일요일 둘 다 6시쯤에 비가 오더라고요. 그쵸, 그랬죠. 그래서 없는 거 아니었어요? 비를 쫄딱 맞았습니다. 아우, 네. 조심하셔야죠. 감기 걸리면 큰일 네, 납니다. 그래서 뭐 상쾌하게 했는데 네. 오늘 뭐 이거 그 채팅창에 왜 이렇게 국민의
당 이름을 계속 이렇게 적어주시네요. 공모 끝났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계속 공모 중이세요, 시청자분들이. 이 와중에 두목님 만수무강하세요 하신 분 있어요. 이런 댓글 많이 올려주세요. 네. 통합당 홈페이지 가서 하시면 됩니다. 당명은. 네. 자, 오늘 큐시트 어떤가요? 오늘 큐시트 뭐 여전히 뭐 우려스러운 상황이고요. 네. 자, 첫 번째 보시면 오늘 이제 그 코로나 환자가 248명, 네. 그러니까 이틀 연속으로 200명대가 됐어요. 네. 근데 이제 뭐 이제 안심해야 되느냐 뭐 이런 건 절대 아니고 네. 제가 이제 알아봤더니 어제 검사 건수가 13,000건밖에 안 됐어요. 13,500건. 네. 평소에는 얼마나 올려요? 평소에 지난 금요일은 21,000건이거든요. 한 7,000건 정도로 사실은 검사 건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오늘 이 수치를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여전히 통상적으로 월요일 네. 수치가 좀 적어요. 아마 내일은 더 주말에. 늘어날 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2.5단계를 타이트하고 있으니까 네. 이게 이제 이번 주말 정도부터는 아마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날지를 알 수 있을 거라고 하거든요. 봐야 되겠네요. 네. 근데 이제 뭐 저희도 취재를 많이 했는데 2.5단계로 가게 되면 사실 이제 지금 풍선 효과가 나타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프랜차이즈는 홀 영업이 안 되니까 이제 그 동네 조그마한 커피숍 같은데 제과점 이런 데로 사람들이 몰리고 그다음에 저녁에 9시 이후에는 술을 못 먹으니까 편의점 앞으로 가고 근데 사실 뭐 편의점 탁자도 이제 치운다고 합니다. 이제. 네. 탁자를 치운다고 하니까 네. 이번 일주일 동안은 좀 가족과 네, 가족과 함께 보내시면 어떨까 싶고요. 네. 자, 어제 그런데 이제 또 하나 그 교회가 이제 비대면 예배를 이제 정부에서 하라고 했는데 여전히 한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무려 40곳 정도가 된다고 하고 그러니까 수도권까지 합치면 수도권 전체적으로 한 177곳 정도가 어제 이제 대면 예배를 했어요. 예. 왜들 그러시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일주일 전에도 걸렸던 교회가 어제 2번 연속으로 2주 연속으로 해서 걸린 데가 있는데 네. 중구의 동문교회하고 서대문의 영천 성결교회가 이제 2주 연속으로 적발이 됐거든요. 네네. 근데 이들 교회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고발 조치할 예정이고 네. 그다음에 어제 대면 예배하다 적발된 교회에 대해서도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서울시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아예 그냥 못 모여요. 사실은 그렇게 되면 비대면도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비대면 한다고 해도 뭐 노래 부르시는 분들이나 목소리 이렇게 와야 되잖아요. 기본적인 기술직이 네. 와서 뭔가를 그렇죠. 해야지 진행을 그것조차 할 수 안 되는 있는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근데 이 와중에 보면은 이제 그 교회에서 뭐 지난주에 뭐 대통령하고 이제 뭐 기독교 지도자들이 면담도 했지만 네. 예배는 목숨과 같다 이러면서 사실은 이제 뭐 대면 예배를 안 할 수가 없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기독교 내에서도 사실 지금 좀 비판의 목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대면 예배를 그러니까 대면 예배 계속 강행하는 게 사실은 교리에 맞지 않는다라는 주장들을 지금 그 교단 내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이제 뭐 이런 거죠. 뭐 그 내 이웃을 뭐 먼저 돌보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성경에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코로나 확진 시켜가지고 이웃들한테 피해 주면은 그거는 성경 교리에 어긋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박소희 기자가 지금 이 뉴스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광주광역시의 또 일가족 5명의 거짓말이라고 제가 이제 제목을 달아봤는데 네. 그 광화문 집회 갔다 온 20대 남성에게 이제 그 검사를 받으라고 한 거예요. 네. 네. 광주 그 시가 왜냐면 기지국으로 다 나오잖아요. 그 시간이 조회를 있었으니까. 해서 나와서 네, 본인 안 갔다고 막 버텼는데 마지못해 했는데 양성이 나왔어요. 근데 그 집에 있는 가족들 다른 4명 합쳐가지고 5명이 다 확진이 됐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5명 다 광화문을 갔다 온 거예요. 다. 다 갔다 오고 다 안 갔다 오고 했는데 버티다가 이제 나왔는데 문제는 네. 이분들이 보름 동안 온갖 군데를 다니면서 다 이제 아이고. 다니신 거예요. 5명이 다 다니는 거 아닙니까? 네, 다 다니셔가지고 지금 뭐 광주에서는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이 저 조사한다고. 너무 막 네. 다니셔가지고. 아유. 그러니까요. 자 마지막은 그 저희 뉴스데스크의 간판 고발 프로그램이죠. 그 바로 간다. 바로 간다. 오랜만에 준비하는데 나세훈 기자가 준비하는데 네. 제가 사진 한 컷 갖고 왔거든요. 한 장만 보여주세요 사진을. 네. 근데 이게 보시면은 그 탈북 예술단이에요. 탈북 예술단인데 이름이 뭐냐면 평양 민속예술단. 이게 TV에도 많이 나오신 분들이라고 해요. 여기에 정모 대표라는 분이 있는데
이상하게 기부금을 수천만 원씩 받았는데 네. 내역을 집행한 내역은 있는데 받은 사람들이 돈을 안 받았다는 거야. 어디로 갔을까? 나선 기자 추적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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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본방에서 남은 소식 확인하시고 일주일간 좀 힘내서 저희 거리두기 잘 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저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